3대 3입니다. 6명이 표결을 했습니다. 여야 나눠서 3대 3인데요. 딱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결입니다. 자, 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죠? 그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표결이 끝난 뒤에 여야 의원들이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각각요.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또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여야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누가 찬성, 누가 반대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들어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좀 정리했어요. 자, 고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 표결. 그러니까 소위 표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면 특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본회의로 가고 뭐 이런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절차에서 그냥 부결돼 버렸습니다. 오늘 이 소위의 구성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3분이 계세요. 이양수 등등도 아까 좀 설명이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3분 계신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3대 3 동수가 나와서 부결됐거든요. 그런데요. 무기명이에요. 누가 반대, 누가 찬성인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들으신 영상을 보면 분위기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아무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요거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게 한 번 연기됐잖아요. 네. 그랬다가 오늘 된 건데 거의 일주일 정도 연기돼서. 근데 당시에도 이제 소위 표결 직전에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에 김남국 의원이 나 내년 총선 불출마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확실히 영향을 준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것도 저는 못마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예컨대 판결이 나기 전에 바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판결이 바꿔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집단화돼 가지고 3대 3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어떤 표를 던지는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온 것도 석연찮고 그렇다면 왜 7명을 넣어서 어쨌든 가부를 정리를 하지 3대 3을 만드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저렇게 옹호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징적으로라도 제명을 해야 될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 일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제명안을 윤리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본회의 포결해서 또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한번 털고 본회의에서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옛날에 정말 유정의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이렇게 독재 정권에 잘 못 배워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런 일을 당한 외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윤리 수준을 저렇게 자꾸 낮게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제명안이 올라가서 부결되면요, 이거는요 그걸로 끝난 거라고 그래요. 이른바 일사부재리 그래서 다시 그 똑같은 게 못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이 제명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게 예를 들면 국회 출석 정지 3개월 정도인데 이거 다시 논의해야 된답니다. 그럼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미뤄지고 시간 쭉 간다. 이런 얘기 단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전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이게 공교롭게 어제요.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민주당이 원주에서 워크숍을 가졌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한 대비하고
당의 어떤 향후에 우리 좀 열심히 해봅시다, 변화해봅시다라는 걸 다짐하는 자리를 1박 2일로 열었는데 그때 다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정치 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에서 이렇게 일단 부결을 하버리면 일단 예. 모든 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사실상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뭐 당연히 누가 봐도 3대3이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 소속 3명이 부결표를 던졌겠죠.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아무도 얘기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 3분이 그렇게 똑같이 마음을 먹고 각자의 개별적인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그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예. 공교 이렇게 3명이 아마 그렇게 똑같이 했을 거로 보여요. 제 예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엊그제 연찬회에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겠다, 야당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국민 앞에 눈높이 맞추겠다, 변화하겠다, 또 윤리를 더 강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식구라고 또 감싸는 식의 부결표를 던져서 무소속이라고 저렇게 던진 겁니까 그럼? 무소속이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 소속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예.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조차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 신의 의미를 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윤리적으로 이걸 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 코스프레를 해서 신발에 구멍이 나고 양말에 구멍이 난 이야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셨던 분인데 뭐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억의 이 코인을 투자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그리고 윤리특위에 나와서 소명을 하니까 또 소명자라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예.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을 제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1시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넘게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도 어떻게든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꼼수를 부렸고 거기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 3분은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이 김남국을 제명은 못 시키겠다. 예. 이런 식의 아마 집단적인 그 공동의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 설명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짬짬이로 자기 편 끼고 도는구나. 국민들 눈높이에 정말 예. 맞지 않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 과연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여기서요.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난주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원래 윤리특위 소위가 표결을 하기로 딱 잡혀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회의가 연기가 돼서 일주일 넘게 연기가 돼서 오늘 결정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연기된 시간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저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한 거 이상하다. 혹시 당 지도부나 등등등 누구하고 논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시선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오늘도요. 비슷한 시선이 있었고요.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표결 참가하신 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오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을 지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민주당 의원 3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다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지키기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서부터 비롯된 방탄 국회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혹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지금요. 질문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또 의심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나오신 4분 패널 분들께 OX 퀴즈를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꼭 퀴즈라기보다는 의견을 나타내시는 건데 이렇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오늘 부결이 됐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김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O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아,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고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OX의 의미. 자, 그럼 네 분 OX 팻말 들어주세요. 자, 들고 계세요. 자, 가슴 높이 정도 이렇게 위쳐주세요. 오, 여기 보니까 세 분은 O고 조승현 부위원장만 세모입니까? 중간? 자, 그러면은 아까 오 들으신 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앞에 편하게 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신 신지호 전 의원님께 오를 고르셨단 말이에요. 팻말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또 내리시네 또. 예. 들어주시면서 오를 선택하니까 이건 뭔가 입김이 있었던 것 같다 판단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있기만 있었겠습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이럴 때 그냥 우리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하는 게 무슨 최소한은 뭐 자기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양보라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탈당해갖고 민주당 복당도 힘들고 출마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데 예. 그 김남국 의원 지역구인 안산 단원을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열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거 김남국 의원이 자기에 또 출마해주면 김나땡이 되는 거죠. 김남국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땡큐다. 저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 또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사법 처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이 나왔고 뭐 한다. 그 열세 지역 한석 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국민의힘에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무슨 회의 시작 40분 전에 그것도요, 이 문제가 터진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그 징계 의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40분 전에 딱 그 급조된 뭔가를 올려놓고 이게 마치 무슨 대단한 양보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데 특정 분하고는 상의를 안 했대지만 뭐 사실상 당론 투표, 5도 투표를 민주당 저 소위에 있는 3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 확실히 불출마 선언부터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겁니까? 보이지 않지도 않고 다 보입니다. 아, 보이는 손입니까? 그러면은 신지호 전 의원님 보셨다고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요.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 부위원장. 중간을 고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가운데를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뭐 세모쯤 선택하신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설명한 것처럼 예.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뜻이 예. 의원들 전반적인 의견이 예. 그랬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들었다 그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의원들의 동료 의식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 그 동료 의식이란 거는 기득권 특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예. 지금 뭐 근거로 된 게 유권자가 잃은 선출직이라서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예. 우리가 유권자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거는 궁색한 변명이고요. 형평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제명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수감 생활이 하는 동안에도 월급이 계속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의미에서 형평성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 형평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규범을 재정립해야 되는 게 사실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예,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제명을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을 때 제명이 되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예. 기회였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제명이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제명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좀 조심하겠죠? 그래서 조심한다기보다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그런 결정이 아니었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사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거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 이번에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예. 헌법 46조의 청렴 업무, 예.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법 예. 29조에 의해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규범들을 다 어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이 오늘 들거든요. 패널 중에 민주당 소속 두 분도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반응 자체가 지금. 오죽하면 저렇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알겠습니다. 자, 저게 볼 때는 이제 예, 김구식 율리특위에 상정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율리특위에 제소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김영삼 전 총재 말고는 이제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된 게 한 예. 번도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윤리특위에서 제소가 되어서 징계가 절차가 논의되고 또 징계 제명 논의가 되면 예. 알아서 사퇴한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럼요, 판단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동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제명하냐 마냐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파렴치한 사건으로 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가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젊은 정치인이고 예. 젊은 정치인으로서 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이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렇게까지 와서 그 9개월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염치가 없는 정치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뭘 잘못하면 저는 조국 사태 이후로 예. 그냥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버티고 얼굴 안면 몰수하고 끝까지 뭐 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예. 우기는 이 우김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사실 창피해서라도 사퇴했을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자기 자신에겐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예. 또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정말 이번에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 1시간 전에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 세 분이 또 짠 듯이 작전 짠 듯이 세 명이 똑같이 부표를 던지고 그래서 살려주는 이 모습. 이게 염치가 없는 지금 한국 현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준 의원님은 하나 뭐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네. 염치가 없고 우기기만 하고 있다. 지금 막 이런 호평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일단 제명이 안 됐고 다음 징계를 결정하는 게 아무리 봐도 시간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곧 총선 있고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상황이 되는데 도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9달이나 더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급여 월 1,280만 원 상당, 그리고 직원들 급여 합하면 월 평균 4,300만 원, 여기에 의원실 운영비 500만 원 이상, 차량 지원비 240만 원, 입법 정책 개발비 한 달에 430만 원, 직원 업무 지원비 80만 원, 한 달에 무려 6,8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9달을 더하면 6억 1,700만 원 상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코인 부자 김남국 의원 9달 국회의원 더 하라고 피 같은 세금을 6억 넘게 써야 됩니까? 김영준 의원님 오 드셨는데요. 뭐 다른 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답변인 것 같은데 질문을 내가 따로 하나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9개월간 만약에 쭉 유지가 된다면 의원직이 뭐 6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네.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보겠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 돈 스스로 반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선은 사실 김남국 의원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라 그러면 예.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바로 의원직을 내려놨어야 되는 사퇴. 거예요. 예,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퇴를 내려놓으면 정말 통렬한 반성 이후에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태가 만약. 뭔가를 털어내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다 이거라고 네, 보십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 6월까지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예. 예,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총선 뛸 때까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월급 총선 받고 안 나가니까. 예. 오, 그렇게 그리고 되는 거네요. 국회의원 회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혼자도 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한 3월이면 다 그냥 통통 비죠. 돈 쓸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봐야 된다. 물론 장년찬 그 최고가 전체적으로 다 맞는 얘기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오히려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를 들면 가결을 시켜서 표결에서 부결이 됐으면 저런 비판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쨌든 전체 의원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전체 의원의 대상에서 저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국회의원들이 저런 말하자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느냐 하는데 지금 저 장례찬 최고의 비판은 민주당이 서로시 혼자 안아야 될
아마도 아까 저 송기현 의원이 설명한 게 뭐 두루두루 좀 들었다 그걸 가지고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송기현 의원이나 예. 김혜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의 급으로 봤을 때는 두루두루 들어서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높아요. 아, 그렇구나. 저런 성격으로 보면. 예. 위에서 입김이 없으면 두루두루 듣는다고 국회의원이 두루두루 자기 결정 버리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5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분명히 있어 직접 보인다. 엄명을 안 했더라도 아, 알아서 기는 것도 두루두루 듣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결정이다 그렇게 봐야죠. 네 분 얘기 오늘 저 표결에 참여하신 민주당 의원분들 3분 아까 이름도 나갔는데요. 지금 여기 패널분들 4분 얘기 좀 반복해서 막 2번씩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들으셨죠? 안 좋아요. 확실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반응이 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다는 소식. 뭐 패널분들 의견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인데요. 한 글자가 틀려서 들통이 났다 이 뜻이 돼 있습니다. 한 글자. 그 한 글자를 실수했다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죠. 2심이요. 그러니까 입시비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게 한참 된 거예요. 2019년이니까 당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고 보도도 많이 되고 불거졌을 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해명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꽤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죠.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선생님 인턴 증명서 나오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해명이었어요. 물론 저 때는 저 서울대 관련된 그 증명서인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여당 의원이 어떤 요청을 해서 그걸 좀 받아가지고 이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내용 중인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호텔 인턴십 증명서인데요. 실습 수료증. 그러니까 이 증명서는 그러니까 아까는 뭐 서울대 공익보호법센터니까 이거는 그 조민 씨의 어떤 대학원 진학 이거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입과 관련된 걸로 좀 알려진 증명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실습 수료증에 조민 돼 있고 아쿠아 팰리스 인턴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한 글자 때문에. 그 호텔의 이름은 아쿠아 팰리스가 아니고요. 실제는 아쿠아 팰리스랍니다. 이걸 틀린 거예요. 원래 이 팰리스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팰리스라고 써 있는데 그 호텔은 유독이 그걸 따르지 않고 팰리스라고 공식 명칭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팰리스로 수료증이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 쓴 거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공소장에다 설명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짜서로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이런 일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요 내용 그 수료증 양식이 왜 서울대학교 조국 전 장관 당시 서울대 교수일 때 왜 연구실 컴퓨터에서 왜 이런 증명서가 나옵니까? 이게 정경심 전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검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이랬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증언 거부 규정이거든요. 신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요 아까 아쿠아 팰리스 건, 요 건이요. 아쿠아 팰리스 건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조민 씨의 7대 7가지 스펙 중에 하나로
허위로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실 여부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거는? 뭐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빼박 증거가 나온 거고.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뭐 정치범인 양 행세를 해요. 예. 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누명을 쓰고 뭐 한 건데 저게 이제 그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대 의전원에 저걸 내므로써 이제 업무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저거 펠리스 거는 부산대 거나 대입건 같은데요. 네? 저건 대입. 대입. 하여간 뭐 예, 그 저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예, 예. 학교의 그 입학 사정 예, 업무를 이제 업무 방해 혐의인데 과거에 제가 진짜 정치범이 되려면 과거에 운동권에서는요. 예. 제가 위장 취업할 때 자기 이력서를 그러니까 대학 다녔는데 대학 다닌 거 알면 안 뽑아주잖아요. 예. 위장 취업하려면. 고졸로. 그러니까 뭐 고졸, 뭐 중졸 이런 식으로 자기 이력서를 오히려 스펙을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위장 취업하기 위해서. 그게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사문서 위조죄는 정치범이 되는데 예. 저런 식의 자기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뭐 저렇게 하면은 저건 정치범이 아니고 그냥 잡범이죠. 그러니까 스펙의 다운그레이드는 이건 정치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잖아요. 스펙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저는 그 서울대 법대 교수고 어머님이 영문과 교수인데 인턴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모르나. 인턴. 인턴이라는 용어는요. 거의 채용이에요.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급여도 받으면서 예. 배우고.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정확하게 매일 출근해서 그렇죠. 어떤 뭐 최저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6개월 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인턴을 하죠? 그러게요. 아르바이트는 몰라도 아니 뭐 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 아닐까요? 자기 집에서 거기서 가까웠나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편안하게 하는지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엘리트고 또 영문과 교수 부인이 그 어떻게 인턴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쉽게 쓰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근데 네. 도대체 인턴 증명서는 왜 자꾸 저렇게 만드는 거냐? 이걸 질타해 주셨는데. 근데요, 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조미 씨 입시와 관련된 무슨 스펙 중에 무슨 증명서, 인턴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근데 이제 글자 하나. 이걸 나중에 알고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나 틀린 걸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틀리잖아요. 호텔에서 만들었으면 이게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이 신복을 공수처장 만들면 부작용이 크다. 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이거는 금태섭 전 의원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저로 두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공수처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실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면 반대쪽이 수구적으로 보여. 선거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뭐 앉히고 이런 게 선거 전략이다? 그러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요거는 김근식 전 실장님하고 조승현 부위원장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공수처를 밀어붙였을 때 잘 예.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수처에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당론도 사실은 거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천을 못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상황은 금태섭 의원이 또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고 예. 아마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스승과 제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격이 없는 사이니까 아마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편하게 가서 본인의 그럼요. 의견도 보고 반대 의견도 내비치고. 같은 또 집권여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라고. 저 말은 저는 금태섭 의원이 실제로 경험한 거라는 굉장히 높은 저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뭐 같은데. 일단은 금태섭 의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전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열어두겠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랬을 때 이제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이러저러해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그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론을 설명했죠. 예. 그랬더니 지금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얘기를 꺼냈단 일단 말이에요. 선거에 이게 유리한 거다.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다. 공수처를 우리는 밀어붙이고 당시 그때는 뭐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었겠죠. 그쪽에서 반대하면 이게 수구 세력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짤 수 있으니까 선거에 유리한 거다라는 정말 민정수석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략적으로 선거에 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략 전술의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공수처를 접근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기능상실의 공수처가 돼버린 겁니다. 공수처 지적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뭐 빠루 나오고 뭐 몸싸움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띄워서 출범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만 다 갉아먹고 있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 첫 단추가 당시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검경 뭐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해서 디자인했던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민정수석 조국이 그걸 제도의 관점과 어떤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한 게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는 저거였다. 그렇죠.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한다. 쇼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공수처의 이런 개점 휴업 또는 개점 폐업 상태의 공수처를 미리 운명을 예고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신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뭐 건넜다. 근데 왜 또 강이 또 나타났냐? 매일 뭐 이런 반복이잖아요. 사실 상황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남긴 흔적이 너무 깁니다. 지금 길게 이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저는 저 금태섭 의원의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의심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금태섭 의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논리는 있었지만 그거에 반대라고 반대하고 기권표를 던지는 이런 그런 액션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우리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못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심 토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토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그 당시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유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게 과연 이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냐.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그것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독재자가 다시 나온다든지 했을 때 악용될 수가 있다. 이런 근거로 그 당시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진했던 이유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를 성실하게 해왔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던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국민들을 믿고 이런 역사를 믿고 그래서 이게 잠시 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역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순항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공수처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태섭 전의 설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설명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뭐랄까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좀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고 법학자입니다. 법학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법학을 가르치는 분이 이런 정치인 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평소 언행 스타일하고도 좀 다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그러면 이런 전략보다 다른 전략을 하겠죠.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당사자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반응은 없는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반박을 할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계속 침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요. 자, 조국 전 장관 참 이게 정치 관련 주제에서 참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늘도 좀 나와서 좀 다뤄봤고요. 노무현도 기각. 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여당의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내각에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 중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은 곧 정무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난 24일 여당 관련 행사장에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박했죠.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선거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약간 단박에 반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발언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김영주 전 의원님. 요 정도 지금 연속해서 영상 들어봤고 목소리도 지난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원희룡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출마하시겠다는 뭐 의지일 수도 있고 뭐 출마를 떠나서 예. 어쨌든 뭐 자기도 대선 후보급으로 쳐달라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걸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전에는 이게 당청 관계를 구분하느라고 대통령께서 당의 행사에 거의 안 나왔는데 예. 뭐 엊그저께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연찬에 오셨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때 꺼내는 얘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송철호 울산시장권을 생각해 봅시다. 예. 송철호 시장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청와대의 혐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울산에 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왔다. 예. 지금 오히려 역으로 보면 국토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런 정보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네.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러면 국토개발권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대통령하고 다른 거예요. 대통령 총괄적으로 당에 하나의 어떤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그걸 왜 애써 숨기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당에 옛날엔 총재가 있었지만 다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걸 굳이 숨길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도 숨길 일이 아니니까 온 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무장관이 내 일과 관련해서 이거 좀 좁혀진다 이거죠.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국토부의 그 각 지역별 계획안을 국민의힘 후보한테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야당에 질타가 있었고 이게 돼서 원희룡 장관은 또 절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뭐 탄핵 소추까지 같지만 기각됐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돼서 공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공방을 뭐 자세히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내각에 있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심으로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 언론인이 뭔가 분석을 좀 아니면 전망 또는 최근의 분위기를 좀 전달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산 뭐 출마 요청설이 있어요. 일산 주민들이 교통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출마를 요청하는데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핵심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원희룡 장관이 양평에 나갈 가능성이 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 문제를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약간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그동안 일산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묵직하신 분들은 양평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건도 있어서 등등등 있고 장관도 관심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냥 설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정말일까요? 이렇게 듣게 되죠. 아무래도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경원 플러스 원희룡. 여기 원희룡 장관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얼굴이다. 국민에게 새 지지 받는다는 건 착각이다. 그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년 총선이 이분 얼굴로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혹평을 내놨거든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희룡 장관 지금 뭐 양평설 그리고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관련된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나간 얼굴일 뿐입니다. 됩니까 이걸로?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다음 목소리 내는 거는요. 김웅 의원이 등장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매력이 많은 사람이고 정치인으로서 이미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캐릭터가 많이 겹치고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에 중첩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김근식 실장님.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 없다 어떻지만 전체를 언급하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 총선에서 만만치 않다. 늘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권 위기론의 해결책으로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투입하면 성과가 나올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이야기는 항상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홍준표 시장님하고 그렇게 썩 친한 건 아닙니다만 선거 때는 지게짝대기라도 힘을 합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써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수도권이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힘들었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더 경계를 해야 되는지는 뭐 조금 평가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대표대로,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장관대로,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대로, 심지어 우리 신지우 의원도 신지우 의원님대로 다 필요가 있고 자산이 있고 보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저는 보태는 게 기본적으로 원론적 이야기가 맞다. 그런 면에서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지나간 사람이고 누구는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저는 나경원은 각각의 특장이 있습니다. 특장. 그러니까 선거 때는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완벽하게 100%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선거에 100%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주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원희룡 장관의 장점은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야당과 상당히 설전을 벌이면서 우리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부패 카르텔, 특히 건폭,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LH랑 또 부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카르텔을 좀 확실하게 혁파하는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업적과 본래 원희룡 장관이 갖고 있는 당내에서 입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쓸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뭐 새로운 국무위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국무위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지게짝대기 하느라도 힘을 합치는데 나름대로 상징적인 정치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그 특장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근데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거 그 코멘트에 대해서 지나간 얼굴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저분이 그 원희룡 나경원 두 분보다 20살 이상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 얼굴로 지금 최근에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가서도 뭐
그때 2016년 총선입니까? 예, 예. 그때는 뭐 그때도 저분이 뭐 70 후반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령이었죠 그때도. 그때 그 뭐 비대위 대표로 치렀고 2020년 때도 그때는 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예. 거기 또 무슨 선대위원장으로 와갖고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본인은 뭡니까? 이 질문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분이 다른 좀 꿍꿍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딱 보니까 예.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분이 나름대로 좀 내년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흠집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거는 좀 오래된 정치 선배로서 자기보다 한참 20년 이상 그 어린 사람에게 저런 얘기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배면 후배인데 왜 선배가 왜 저런 얘기를 하십니까? 뭘 지나간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신지호 전 의원님은 본인 얼굴은 어떠신 겁니까? 이 질문을 살짝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장관들 얘기가 요새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요. 국회에서 장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 많은 장관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자, 그럼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때 불출석하셨는데 좀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합의가 되면 바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가위에서 잼버리 현안보고를 할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장관을 찾으러 다닌 총국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의 불출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는 항명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왜 도망갑니까?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을 합니까?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뭐 도망간다, 뭐 장관론이다라는 이런 좀 조롱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기에 안 좋아 보입니다.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적절한 의사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따져보고 쓴 돈에서 따져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다 모여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도 와야 되는 자리였죠. 근데 오늘은 국방장관 대신에 국방차관이 참석했거든요.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폴란드 출장을 갔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야가 이걸 가지고 한참 얘기들을 한 거죠. 조승현 부위원장. 사실은 국회 예결위 국방장관이 출석을 했더라면 최근에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에 또 현안이 됐죠. 홍범도 장군 흉상 뭐 이전 또는 철거 문제, 이전 문제. 이게 굉장한 현안에서 아마 국방장관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왔어요. 근데 예결위는 한참 전에 미리 잡힌 일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김현숙 장관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요. 김현숙 장관이야 사실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고 사실은 뭐 여성 양성평등이라든지 청소년 가족 정책 이런 걸 하러 간 게 아니라 여가부 폐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에 그냥 자리를 타면서 간 사람이니까 솔직히 기대치도 별로 없고 그냥 해프닝을 넘어갔지만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이렇게 비겁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한다? 이게 군인으로서 이게 자격이 되는 겁니까? 이분은 과연 좀 여당에서는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협력 전시회도 있어서 그거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곤란한 상황을 회피한 거를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일단 그게 의심이 되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도 했지만은 이분은 지금 속된 말로 똥볼을 찬 겁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사실 독립 소련에서 공산당 가입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떤 우리 그 고려인을 대표해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해방 전에 돌아가셨고 6.25 전쟁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김일성의 공산당 독재 정권에 부역한 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몰아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지금 다카키 마사오에 오카모토 민노를 두 번의 창씨 개명하고 일본군에 입대를 하고 남로당으로
직접 예, 사회주의 예. 운동을 한 알겠습니다. 분이라고. 지금 그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게 소환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예. 사건도 그 VIP 외압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이걸 회피하는 거 봤을 때 너무 자격이 안 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는 딱 맞지만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요 신주호 전원님은 하나 내용이 있거든요. 마저 소개해드리고 발언기회 제가 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민주당에서 오늘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관이나 차관이 국회에 나와야 되는데 무단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불출석 또는 이석할 경우 처벌한다. 이거 뭐 위원장이라는 승인도 안 받고 무단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증인이 됐을 경우 증인하고 비슷하게 적용되는 법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른바 뭐 김현수 방지법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이거 대상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마침 또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자, 신주호 전 의원님. 근데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좀 불출석하는 장관들이 좀 늘고 횟수가 많다는 지적은 있긴 있어요.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출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폴란드 출장이 그냥 뭐 그 몇몇 국회의원들이 외유성으로 가는 그런 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러 간 거는 맞아요. 폴란드는 민주당도 좀 이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방산 수출 최대 수입국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접경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하는데도 우리랑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예.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이제 이 무기를 많이 수입함으로써 또 옆에 퍼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장관 뭐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리고 차관이 출석했는데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왕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그거를 뭐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은요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거 벌써 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뭐 듣는 귀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육군 사관생도들의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1943년에 돌아가셨고 6.25 전쟁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육사예요. 지금 육사 출신 중에 북한 공산집단과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이 1,500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 중에서 육사 생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육사 생도, 우리가요 민관 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관 말고도 군을 따로 붙이는 거는 군은 특수 집단이어야 돼요. 특수 집단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군은 무엇보다도 대적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적관을. 그런데 지금 저 흉상이 소련 군복 입고 있잖아요. 레닌한테 받은 소련 군복 입고 그 레닌한테 받은 총도 그냥 평생 간직하고 있던 분이고 왜 육사생도들이 그분을 롤 모델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런 분은 독립운동한 건 맞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장소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도 답변을 못해요. 그래놓고 무슨 독립운동 이재명 대표도 뭐 독립운동 흔적 지우려고 한다? 아니요. 지우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육사에 맞지 않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갖다 놓은 그 흉상을 이거는 치우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이 흉상 얘기로 갔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분씩 정도만 혹시 있으면 1분씩만 드릴게요. 조승현 부위원장 1분. 아니 갑니다. 그러면은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천황한테 충성한다 이런 맹세를 했던 분은 그러면 육사에 귀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럼 육사에 귀감이 돼가지고 그 흉상을 만들고 추앙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또 적어갖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 경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홍범도의 소련 공산당 경력이나 박정희의 그 남로당 경력 같은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그럼 당연히 차별 대우해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을 했지만요. 확실하게 전향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자로 확실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홍범도가
그 전향을 했어요. 계속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으로서 삶을 마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일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도 그 사람은 모택동을 위해서 평생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생을 마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했는가 이건 따지지도 않고 일정 부분 뭐 공통점인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판단 능력이 상실한 거죠. 홍범도 장군은 적어도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일본군에서 일본 왕한테 충성맹세하고 그걸 창씨개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 더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 이게 군은 대적권이 분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획책한 게 뭐냐? 6.25 전쟁사를 육사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범도 뭐 김원봉 이런 사람은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사생도들이요. 너희들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적 무장 해제를 획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알겠습니다. 전력은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논란은 또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도 적이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었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우리의 영토를 넘보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그걸 왜 생각 안 하시나요? 저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빼버리면서 노조편 운동하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군사안보적 위협이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저분들은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인가 화해하고 뭐하자. 알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육사 요거요. 그 다 말씀 다 하셨죠 지금요. 김구식 저도 1분만 실장께서 또 하실 말씀 있을 때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신지호 의원님과 같은 쪽에 있습니다만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는 홍범도 장군의 그 이제 소련 공산당 입당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명확히 가져서 일관되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일성 광주 공원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되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추앙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저 딱 하나로 생각하는데요. 분단되고 해방되고 분단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 집단에 기여하거나 또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그래서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 집단 편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불을 겨눈 사람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가 없죠. 그건 결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일성 공원이나 김원봉 같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이죠. 그러나 해방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시즘하고 싸운다고 하는 특히 그때는 우리가 똑같이 일본과 대항하는 것이었죠. 일본이 군국지 국가였으니까. 일본과 대항하는 항일운동에서 중국하고도 또 러시아하고도 미국하고도 미국으로 망명간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협력을 봐서 했고 중국에 있었던 만주던 사람은 중국과 같이 싸웠고 연해주에 있었던 러시아에 있던 사람은 러시아랑 같이 싸운 겁니다. 항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총불을 겨눈 놈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 저는 그 흉상을 옮기는 것은 제가 과도한 생각이라고 들고 또 하나는 조금 구분해 봐야 되는 게 그 무슨 강의실 앞에 5불 놓거든요. 항의를 기리자는 게 아니에요. 항일의 영웅 5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는 겁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을 만든 사령관이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일제하에서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의 군대를 양성하고 우리 군복을 만들어서 일본과 군대로 가지고 싸웠던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사의 생도들이 자랑스러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반공이죠. 반공이 지금 우리가 맞죠. 그러면 반공이 언제까지 우리 군대의 정체성이어야 됩니까? 공산집단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면 그 다음에도 반공할 겁니까? 그 다음 육군 우리 국군의 뿌리는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문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봐도 국민 여론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이 주제요 사실은 어느덧 우리 정권이 교체가 되는 순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북한과의 관계 이걸 따져놓고 당신은 그쪽에 가까운데요라는 낙인들이 꽤 많이 찍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 요즘의 삶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요? 여의도에서는 얼굴들이 빨개서 싸우더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후쿠시마 오염수, 그동안 오염수로 썼죠. 근데 오늘 국회에서 처리수라는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원, 야당의 의원과 국무총리 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설명들이 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아니면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면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죠. IAEA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오염 처리수 용어를 쓰고 있다. 근데 당 차원에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 용어를 오염 처리수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처리수로 쓰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당 내에서요. 신주호 전 의원님. 네. 근데요. 이게 처리는 됐죠. 물론 뭐 어떤 장치에 처리됐지만 여전히 오염된 물은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처리수라고 쓰자는 건데 그리고요. 처리수라는 용어는 일본이 원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한번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죠. 예. 그 초기 단계에 통제 불능인 상황에서 그 이른바 오염수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뭐 그 오염수의 거의 70~80%가 다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알프스 처리했나요, 안 했나요? 그대로 나간 거죠. 그대로 나간 거죠. 요번에 알프스 처리한 거죠. 예. 그때 흘러나온 것과 요번에 방류하는 것과 그때는 뭐 통제 불능인 상황에서 그냥 막 흘러나간 거고 지금은 처리를 하고 흘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그건 다른 건데 이제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 한덕수 장관, 한덕수 총리님 저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어떤 용어를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이 국민들이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요. 저거를 뭐 이제 지금 와갖고 뭐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쓴다고 그래갖고 뭐 국민들의 뭐가 뭐 조금 뭐 어떻게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벌써 7일째 아닙니까? 방류 7일째인데 우리 수산물 소비량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과 그 좌파 단체들의 그 괴담 선동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처리된 오염수가 맞지만 굳이 많이 썼는데 그걸 오염수라고 처리수라고 바꿀 필요는 없지만 뭐 알고는 계신다 이런 설명이신데 김용주 전 의원께는요. 지금 오늘 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막 반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무슨 처리수예요? 핵 폐기수인데 막 이렇게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근데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또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초창기 얘기를 바로 누가 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입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이른바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으로 불러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코로나19예요. 무슨 우한 폐렴입니까? 이거 혐오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코로나19로 써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결국은 코로나19가 관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오염 처리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티드 워터 뭐 이렇게 트리티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통례로. 다만 저런 것을 유도하는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논의, 정부는 그 국제가 여러 나라의 이런 그 트리티드 워터라는 용어의 법령에 따라서 쓴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용어가 맞죠? 처리수가 맞죠?라는 용어 질문을 국회에서 강조를 하냐 하는 거죠. 방금 신주호 의원처럼 이미 국민들은 뭐 이미 알프스라는 것에 의해서 나온다. 다만 그것이 알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것인데 또 뭐 민주당이 뭐 좀 오버해서 여러 가지 강한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나 회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오히려 더 말하자면 예. 그 나쁜 영향을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또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일본에서 핵폐기 오염수 예. 방류하면 그건 일본 주권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질문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오염수든 오염 처리수든 사실은 법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자기 이롭게 그렇게 해석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관련된 목소리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정부 쪽에서 설명을 좀 한 목소리가 있고요. 뭐 그리고 또 당에서 나온 목소리,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그 단계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용어를 예를 든다면 알프스 처리수라든지 등등 이걸 쓸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좀 보완을 할 건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의미를 그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아 보이고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승현 부위원장.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어이없어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설명 하나 할게요. 수영장에서 누가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오줌은 아마 희석돼 갖고 인체 해롭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화장실 가서 놓고 오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옆에서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화장실 가서 놓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거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희석됐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용어도 이거는 오줌이 아니라 친환경 액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의 저런 돈을 아끼기 위한 저런 해양 방류를 우리가 옹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브리핑 맨날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홍보 영상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열받는 부분이라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냥 국회에서 사실 예결이면요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뒷전 같고요. 그냥 저런 얘기 질문 답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늘 그래왔긴 했습니다만 오늘따라 유난히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 점검 지시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시를 최근에 했다고 하죠. 자, 구치소가 전국에 구치소, 교도소 등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가서 좀 잘 보고 좀 준비해놔라. 뭔가 잘 되고 있는지 유지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유지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점검해보고 뭐 그런 거라는 거잖아. 이 지시를 최근에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또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오는 날이죠. 장관들 다 오는 날이니까요.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김근식 전 시장님. 사실은 사형 집행명령권자는 법무장관이에요.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해야 사형이 집행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참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사형 집행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각심을 주는 차원입니까?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아까 질문을 생각합니다. 받고 한동훈 장관이 네. 말을 하는데 평소와 달리 약간 자신감은 네. 없어 보였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제 30년 넘게 사형 예.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 재임 시에 사형 집행을 명령하게 되면 사실 그 룰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복잡해요. 그러나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건 지금 흉악범죄가 판치고 있고 묻지마 범죄가 판치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어느 드라마에서는 국민들이 모바일 투표로 사형을 찬성하면은 거의 사적으로 사형을 하는 그런 식의 드라마까지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흉악범이나 이 악질 범죄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좀 국가가 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은들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국가 세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는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엄연히 굉장히 엄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한 좀 국민적인 어떤 그 눈높이에 한동훈 장관이 좀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일단 시설을 점검해 봐라는 이야기는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쓸 수는 있긴 해놔라.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보자.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 이런 정도의 아마 첫 단추를 좀 예고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처럼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사형을 집행했을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또 유럽 연합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여러 가지 국내 여론들이 사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요즘에 확실히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또 흉악범들이 있고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본인들 한동훈이 사형제 없었던 나라에도 한동훈 때문에 으로부터 사형제가 부활됐다는 얘기를 별로 만약에 본인이 명령하면 거예요. 본인부터 다시 재개되다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그걸 아예 우리는 사형제 안 한다라는 정부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일하는 법무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 집행시설은 여전히 있고요. 가동 가능합니다라고 알린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죠. 사형제라는 게 참 다른 나라 보면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이슈도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정치적 이슈로 지금 시작이 됐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